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향신료였고 그가 믿었던 것은 인도였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유럽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대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대륙의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의 미국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이 세계 1위 강대국이 된 것은 전혀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니었죠. 오히려 북미 대륙은 발견된 후 100년 넘게 거의 무시당했던 땅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기 직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대서양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이킹들이 어딘가에 섬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거대한 대륙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당시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였습니다.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금이 있는 곳 말이죠.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항해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카리브해의 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결국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페인의 왕과 여왕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향신료는 찾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금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스페인 왕실은 이 말을 믿었고 콜럼버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금을 가져오라는 임무와 함께 말이죠. 흥미롭게도 콜럼버스가 그 주장을 하기 몇 년 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1488년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통하는 항로를 개척했고 이어 바스코 다 가마가 1498년 실제로 인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은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교황의 중재로 세계를 둘로 나누는 선을 그었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에서 두 나라는 지구를 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경계선의 동쪽에 있는 모든 비기독교 땅은 포르투갈 것이고 서쪽은 스페인 것이라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유럽 강대국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무역로를 장악했고 거대한 무역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에 집중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페인이 관심을 가진 곳은 남미와 중미였다는 겁니다. 멕시코와 페루에는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로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스페인은 1539년에 북미 대륙에도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금과 은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북미의 광활한 땅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북미는 그저 쓸모없는 땅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모든 관심과 자원은 남미의 금광과 음광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영국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존 캐벗은 이미 1497년에 북미 대륙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스페인이 플로리다를 발견하기 16년 전의 일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그 후로도 거의 100년 동안 북미를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은 국내 문제로 바빴습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 메리 여왕의 통치,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혼란 등이 있었죠. 게다가 영국은 스페인과의 경쟁에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스페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영국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어요. 1585년 영국은 마침내 첫 번째 식민지를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어노크 섬에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같은 해에 영국은 스페인과 전쟁에 돌입해 식민지에 보급품을 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식민지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로어노크 실종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07년 그들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죠. 초기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식민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담배 재배가 시작되면서 제임스타운은 수익성 있는 식민지가 되었어요.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순례자들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었죠. 그들은 엄격한 기독교 원칙에 따라 공동체를 건설했고 도박이나 크리스마스 축하 같은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근면함과 조직력은 식민지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17세기 내내 수많은 영국인들이 북미로 이주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찾는 사람들,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부 해안 전체가 영국의 13개 식민지로 뒤덮였습니다. 각 식민지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영국 왕실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영국만 북미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 오데호 지역과 미시시피 강 유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활한 지역을 누벨 프랑스라고 불렀고 모피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1754년이 되자 북미에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시작된 거죠. 누벨 프랑스의 인구는 약 6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많은 원주민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 식민지의 인구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도 일부 원주민 부족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죠. 전쟁의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단지 북미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7년 전쟁이라는 대규모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세계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모든 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루이지애나의 서부 절반을 스페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영토를 영국에 양도해야 했죠. 이로써 북미에서 프랑스의 식민 제국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영국은 이제 북미에서 막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전쟁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주민들이 전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전쟁이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세, 설탕세, 차 세금 등이 연이어 도입되었죠.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유명한 구호가 바로 이때 등장했습니다. 의견 차이는 점점 커졌고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1770년 보스턴에서는 영국 군인들이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1773년에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죠.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영국 정부는 이를 반역 행위로 간주했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1775년 4월 매사추세츠의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의 무기를 압수하려 했고 민병대는 저항했죠.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776년 7월 4일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했어요. 이 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식민지 군대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민병대에 불과했죠. 전쟁은 5년 넘게 계속되었고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여러 번 패배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군대를 유지했고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영국군을 괴롭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가 미국 편에 서서 참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에 복수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죠. 13개 식민지는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독립 후 미국이 처음 만든 정부는 연합규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체제는 완전히 기능부전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거의 권한이 없었고 각 주는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행동했죠. 세금을 징수할 권한도 없었고 군대를 유지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외국의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어요. 1787년 건국의 아버지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헌법제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고 타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작성했죠. 이 헌법은 강력한 연방 정부를 만들면서도 각 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미합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하지만 당시 미국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미시시피강 동쪽의 땅만 차지하고 있었죠. 서쪽의 광활한 땅은 여전히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지금의 크기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유럽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미국에도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고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맺어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 되돌려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소식에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서부 지역의 상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프랑스가 이 강의 입구인 뉴올리언스를 장악하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에 뉴올리언스를 팔아달라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뉴올리언스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팔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는 영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돈이 필요했고 미국이 영국 편에 서는 것을 막고 싶었죠. 미국은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전체를 매입했고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영토는 2배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래였습니다. 에이커당 약 3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죠.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은 미시시피 강에서 로키산맥까지의 광활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미국의 미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미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년마다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었죠. 평균 가정의 자녀 수가 7명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살 곳이 필요했고 서부의 광활한 땅은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마차를 타고 서부로 향했죠. 물론 그 땅이 정말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원주민 부족들이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미국 정부와 개척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점점 더 서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보호구역으로 몰아냈어요. 이 과정은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입니다. 1819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스페인은 제국이 쇠퇴하고 있었고 플로리다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죠. 이 조약으로 미국과 스페인 영토의 경계선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어요. 멕시코는 독립 후 북부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 정착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땅을 싸게 제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멕시코 법을 따르고 노예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인 정착민들은 텍사스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노예를 데려왔고 멕시코 법을 무시했으며 카톨릭으로 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의 미국인 정착민 수는 멕시코인보다 많아졌고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1836년 텍사스인들은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멕시코의 산타 안나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왔죠. 알라모 전투에서 텍사스인들은 전멸했지만 샘 휴스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샌제신토 전투에서 멕시코군을 격파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한 거예요. 텍사스는 즉시 미국의 합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주저했죠. 텍사스가 노예주였기 때문에 노예주와 자유주 사이의 균형이 깨질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10년 가까이 독립공화국으로 남아있어야 했어요. 1845년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대에 미국은 마침내 텍사스를 합병했습니다. 포크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을 믿는 팽창주의자였죠. 미국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텍사스의 합병은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전쟁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계속되었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멕시코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의 일부를 미국에 양도해야 했죠. 미국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이것은 얻은 땅의 가치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1853년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또 한 번 땅을 샀습니다. 게즈던 메이비라고 불리는 이 거래로 미국은 남부 철도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확보했어요. 그 사이 북쪽에서는 영국과 오리건 영토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46년 두 나라는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하기로 합의했죠. 불과 50년 만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했죠.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달려가 금을 캐려 했고 이는 서부의 급속한 개발로 이어졌어요.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큰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제도 문제였죠. 북부주들은 산업화되고 있었고 노예제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부는 면화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제에 의존했고 노예 노동은 그 경제의 핵심이었어요. 새로운 주들이 연방에 가입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주로 가입할 것인가, 자유주로 가입할 것인가. 의회는 여러 차례 타협안을 만들어냈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죠.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상황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도의 확산을 반대했고 남부 사람들은 그가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믿었죠.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했습니다.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에서 첫 총성이 울렸고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었죠. 4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북부는 인구와 산업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뛰어난 장군들과 자신들의 땅을 지킨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죠.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여러 번 승리를 거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부의 우위가 명확해졌습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E.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은 펜실베이니아로 진격했지만 3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패배했죠. 같은 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전쟁은 단순히 연방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도덕적 전쟁이 되었어요. 1865년 4월 리 장군이 에포메톡스에서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북부가 승리했고 연방은 보존되었으며 노예들은 해방되었죠.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나라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남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며칠 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앤드루 존슨 부통령도 암살 계획의 표적이었지만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죠. 존슨은 남부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 이후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알래스카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867년 미국은 알래스카를 $720에 매입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를 휴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비난했지만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거래였는지 증명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고 공장들이 도시마다 들어섰죠.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몰려들어 새로운 삶을 찾았고 미국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태평양의 하와이 제도에서는 미국 사업가들이 설탕 농장을 운영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893년 이들은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키고 미국의 합병을 요청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하와이를 차지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독일이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미래의 전쟁에서 중요한 해군 기지가 될 수 있었죠. 결국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중에 미국은 하와이를 합병했습니다. 스페인-미국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바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미국 신문들은 스페인의 잔혹한 식민 지배를 연일 보도했죠. 1898년 2월 하바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 메인호가 폭발로 침몰했고 266명의 미국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스페인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어요. 메인호를 기억하라는 구호가 미국 전역에 퍼졌고 전쟁 열기가 고조되었죠. 미국은 스페인의 쿠바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이 거부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놀랄 만큼 빨리 끝났습니다. 미국 해군은 필리핀과 쿠바에서 스페인 함대를 격파했고 지상군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했죠. 불과 몇 달 만에 스페인은 항복했고 400년간 지속된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차지했고 쿠바는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어요.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42세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활력이 넘치고 야심찬 지도자였죠. 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강력한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루스벨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파나마 운하였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가 있다면 미국 해군과 상선들이 남미를 돌아갈 필요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문제는 파나마가 콜롬비아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운하 건설권을 사려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그러자 루스벨트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파나마의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운하 건설권을 확보했죠. 이것은 노골적인 제국주의 행동이었지만 루스벨트는 국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완공되었고 세계 무역의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인 팽창주의가 결합된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네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100년 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 나폴레옹이 돈이 필요해서 루이지애나를 팔아버린 일, 멕시코가 텍사스에 미국인을 초대한 결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헐값에 판 것 등 하나하나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미국의 성장 과정이 모두 정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 멕시코와의 전쟁, 하와이 왕국의 전복 등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1914년까지 어떻게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세계 강대국이 되었는지는 확실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구축된 토대는 20세기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방대한 자원, 거대한 인구, 두 대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강력한 해군이 모두 갖춰진 상태였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은 더 이상 신생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세계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20세기의 사건들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 팽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